예, 2부 세션은 신약과 함께하는 미래 의학 기술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우주 여행, 방사선 인체 영향, 난치암, 중성자, 암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걸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좌장으로 유니스트의 김회령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2부 주제를보 좌장을 맡은 유니스트의 김희령입니다. 예, 2부 첫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원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장원일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센터장님을 역임을 하시고 현재 원자력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우주여행의 의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원일입니다. 이게 우주 여행의 의학적이라고 김영렬 박사님께서 이런 제목을 딱 주시고서 저는 방사선 전공했던 사람인데 의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야 돼서요. 이제 슬라이드 개수는 되게 많은데요. 일단 굉장히 좀 간결한 리뷰, 좀 이제 가볍게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베이스는 메디슨인데요. 메디슨 이제 워드 클라우드 하면은 메디슨은 거의 대부분 약으로 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하나이고 또 이제 레디에이션 세라피, 캔서, 온콜로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하면은 진짜 투어 트래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주여행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우주 비행자 자체도 500여 명 정도 전 세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저는 의학의 베이스가 있고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우주와의 이제 연결고리를 우연치 않게 찾게 돼서 이게 벌써 이제 나사 여기 연수 갔다 온 게 2016년입니다. 8년 전만 해도 되게 저도 어려 보이기도 해서 이때 갔다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준비했었던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요 갔다 온 직후에 한 2, 3년 정도 준비하고 많이 강의도 다니고 협력하고 했는데요. 사실 다 잘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낸 것마다 프로포즈에 다 잘렸는데요. 되게 이유가 사람을 보낼 것도 아닌데 무슨 놈의 이제 인체에 대한 영향, 바이올로지 연구를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잘리고 우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와 다른 우주 환경, 사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의 관심은 사람이나 생물이 가는 것보다도 반도체가 우주에 있을 때 작동을 잘하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해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또 위성 개발하는데 키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죠. 어쨌든 우주라는 거에 대해서 가게 되면은 이게 1972년 아폴로 17에서 지금 블루마블 포토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과 동경,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만 잡히는 걸 참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하물며 거기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조차도 챌린지라고 하면서 모험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맞서려고 하는 참으로 이제 매스컴들의 힘이 스타워즈의 세대들도 보고 왔었고요. 이게 찾고 찾아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1989년에 만화 이런 걸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 이미 과거가 됐죠. 그때 당시 그린 미래 2020년에 우주 탐험을 나가고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13살 아이가 몰래 우주선을 타서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2020년 되면 진짜 우주선 타고 돌아다닐 거다 이런 식이겠지만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때 당시의 미래 또 다른 평행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가시거리로 있습니다. 정말 이제 너무 이제 꿈과 희망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2014년 인터스텔라나 15년 마션 같은 경우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가진 이제 분석들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우주 탐험에 대한 타임라인은 1957년 스푸트니크에서 처음 시작됐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들어오고 당시에 달로 가고 보이저 1, 2호가 나가고 스페이스 셔틀이 움직일 때만 해도 정말 우주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꿈이 많이 컸지만은 요 사이에 갭이 엄청 큰 거는 뭐 예산이 뚝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ISS가 만들어지고 의욕적으로 이제 화성으로 가는 미션을 준비하던 나사가 예산이 뚝 끊기면서 이제 한동안 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회사들 중심으로 다시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에 이제 나사 연수 갔을 때는 딱 그때는 무조건 다 화성으로 유인 우주 탐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3년에 걸리는 총 기간 동안에 그래서 사람이 우주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거냐, 뭐 변화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 테마를 했는데 2020에다가 뭐 2026년으로 연장되고 2030년으로 연장되고 2034년으로 연장이 되더니만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다지만 지금 없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 45년 뭐 이렇게까지도 미뤄져 있고요. 지금 뭐 아르테미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 어쨌든 달로 가는 이제 정착지를 만들고 달 궤도선을 만들고 달 궤도에서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린다가 궁극적으로는 아르테미스의 목적은 화성으로 보내는 이제 한 중간 단계 미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이제 발사한 건 가장 최근에 발사된 거고요. 이제 결국에 정부 주도에서 관 주도로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뭐 이게 정권에 따라서 그때 투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론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당시에 지금과는 좀 다른 소셜의 만우절 이벤트였습니다. 달 1억 내면 달, 뭐 이제 화성, 수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너무 장난치는 것만 같은 일에 그냥 재미로 나온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달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재벌들이 이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 이제 지구 적에도 국제우주 정거장을 갔다 오는 이제 우주 여행이라는 측면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사실 우주선에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 정도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우주에 장기간 체류할 때 실제로 우주에서 그리고 살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어떤 데 미션 또 화성으로 갔다 오는 미션의 기간이 3년을 오버하면서까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그 이상을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우주로 가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조금 더 현실에 가까이 다가온 거는 결국에는 돈을 계속 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냐.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돈을 투입하는 시기가 됐다는 게 있겠습니다. 저는 우주 관련된 강의할 때마다 쓰는 스타트rek의 에피소드 1에서의 첫 번째 프롤로그입니다. 이게 아무도 못 가본 곳에 가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참 우주는 이게 자체가 되게 멋있게 들리는 말처럼 새로운 곳을 찾아간 탐험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화성으로 처음 가는 사람이 과연 지구로 귀환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냉정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서 갈 거란 말이죠. 이제 죽더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 정말 지성인들이란 뛰어난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도 이제 화성에 이제 암스트롱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9년에 이제 NEJM 저널에서 리뷰 아티클로 시빌리안 스페이스 플라이트에서 스페이스 메디슨이라는 이름으로 리뷰 저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짧게 있을 때와 오랫동안 있을 때 저는 뭐 레디에이션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레디에이션 뉴스 체인지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는데요. 대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제 우주 환경이 이제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뭐 CSF 플루이드나 이제 신경 뭐 그리고 또 머스큘러 스켈레터 쪽이나 이제 무드 쪽 센서 이제 안구 변화든지 혈압보나 이제 본 덴시티나 이제 요로 결석이 생기는 등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흔히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프로파일이라는 말 뭐 어쨌든 우주에 갈 때 이제 서브오비탈 지구 저궤도에만 있는 거랑 지구 궤도 실제로 국제우주 정거장에 있을 때나 지구 궤도를 떠나서 이제 달로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넘어갈 때
실제 가장 중요한 패턴은 얼마 동안 우주에 있을지에 따라서 각각의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분류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런 종류의 이제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주에서 외과적 수술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학을 할 때 병원을 똑같이 그냥 달에 갖다 놓으면은 각각의 전공과들은 어떤 식의 환자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것을 이제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주의학에서 이제 의료 지원용 포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로봇 수술기를 넣는 거를 이제 키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파트에. 근데 그 로봇 수술도 사람이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자동으로 특정 수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다. 이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액도 제대로 줄 수 없고 혈액도 이제 현재랑 다르고 이제 병원에서 가지는 부분. 대개 우주의학을 연구하는 파트는 항공우주의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비인후과나 안과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우주했을 때 이제 미소중력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인체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산백과에서 우주의학이 뭔지 찾아보니까 새로운 우주에서 겪게 된 새로운 환경 조건, 연구 대책, 수반된 여러 가지 보건 치료의학적 문제를 연구한 학문에서 여기는 3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지 하는 거랑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는 완전 기초의 학문의 영역과 우주에서 연구 개발된 것이 지구의 의학에 미치는 영향, 파급범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우주의학에 라고 정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게 나사에서 했던 화성 프로젝트에서 당시에 극복해야 될 테크니컬 에어리어 이 15개가 다 만들어져야지만 화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했던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사체죠. 발사체가 없으면 아예 갈 수도 없는 형태인데 실제로 휴먼 헬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일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헬스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파트가 이제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융복합 저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우주에서의 사람이 이제 살고 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먼 헬스 쪽과 관련돼서 제가 주로 인용하게 된 게 이제 나사 쪽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서 일어난 이제 리서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나사가 이제 하는 게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휴먼 헬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디비전인데요. 여기서 하는 연구가 메디컬 캐파를 어떻게 이제 늘릴 것인지와 이제 우주 환경 속에 있을 때 휴먼 팩트와 비헤이비얼 퍼포먼스 그리고 휴먼 헬스를 어떻게 보호할지에는 카운터 메저를 만드는 것과 우주 방사선에 대한 연구. 우주 방사선에 대한 연구는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서 되게 방어학회와 비슷한 말을 씁니다. Without exceeding acceptable radiation health risk인데요. 사실상 exceeding이 어느 정도인지 acceptable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확실한데 어느 정도까지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이제 운영하고 통합을 하는 이제 기구로 5가지 파트로서 이제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우주에서 리빙 인 스페이스로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 신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주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종류,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애널로그 실험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미션에 갔을 때 과거에 없던 굉장히 1년여에 가까운 이제 전후에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실제 사람들의 이제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을 때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5가지의 하자들을 크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레디에이션 아이솔레이션, 디스턴스, 그래비티 필드, 호스타일 클로즈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제 5가지를 보통 분류를 하고 이게 어떻게 바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 레디에이션은 지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을 많이 전신에 노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이들이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지구와 이제 딥스페이스의 레디에이션은 한 100배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중이온들이 이제 섞여 있는 우주 방사선의 성격이 있습니다. 디제너레이티브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방사선의 식리스 멀미나 뭐 노지아, 오신구토나 캔서 생기는 것과 CNS 체인지 부분이 레디에이션의 익스포저에 대한 영향이라고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갇혀 지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정신과 사이코소시얼한 문제들이 주로 이제 나옵니다. 비헤이버나 슬립, 뭐 퍼티그나 무드 디클라인 등의 부분이고 디스턴스는 거리가 멀어져서 보급을 받지 못하니까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의료를 사실상 제대로 무의촌에 가깝죠. 뭐 알아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사람들 챙겨가는 거.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뭐 메디컬 케어도 제대로 못 받고 도구들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그래비티는 오히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딱 이제 생각하기 좋은 부분들입니다. 머슬이나 본 로스가 되고 플루이드 이제 체액이든지 뭐 우리 몸의 혈액이든지 다 흐름이 바뀌는 것과 함께 센서와 어떤 모터 쪽의 펑션의 체인지들이 이제 생긴다고 아이솔레이션은 약간 사이코소셜한 부분인데 이제 갇혀 지내는 클로즈드 호스타일 인바이러먼트는 대개 미생물과 주변의 유해 환경,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바뀌고 이제 먼지, 뭐 미생물, 오염된 환경, 온도 변화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대처하는 형태들이 이제 센티넬에서 나타난 변화고 어떻게 카운터 메저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키 이슈가 됩니다. 연구 파트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연구하는 이제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서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연구 테마들이 있고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캔서 리서치라는 거 있고 이제 우주 안에서 티슈 칩을 올려가지고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고요. 사람 우주 비행사들 대상으로 해서 본 머슬 로스나 카디오바스큘러 헬스 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지구상에서 애널로그 미션들이 있는데요. 5가지 위의 환경을 모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말 극단적인 환경을 모아놓고서 이제 하게 됩니다. 방사선 연구소는 뭐 미국의 이제 브루크헤이븐의 이제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랩이라는 게 있겠고요. 아이솔레이션이나 그 클로즈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디스턴스 같은 부분을 정말 사막에 뭐 물속에 섬에 뭐 남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정말 3년간 아무 접촉도 없이 알아서 살라는 미션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기지를 만들 거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 이제 통신도 이제 지구와의 이제 그 30분의 갭 진짜 그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서 지내는 형태도 있고요. 중력에 대한 연구도 뭐 이제 엘티튜드나 파라볼릭 플라이트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사람은 프랭크 루비오 371일 이제 작년에 이제 귀환한 사람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연수 받을 때만 해도 2015년 6년 스콧 켈리한 트윈 프로젝트로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 실험 자료이죠. 뭐 단 한 명밖에 없는 중요한 이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 트윈 프로젝트는 뭐 그때 당시에 쌍둥이 우주 비행사 한 명은 우주 정거장에 340일 있고 한 명은 지구상에 있으면서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사람을 비교한 바이올로지 연구 테마들이 있고 사이언스 2019년에 결과 발표하고 이후에도 이제 일부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결국 1년간의 우주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지구에 돌아오고 이제 한 3년쯤 지났을 때는 유전적으로 이제 다시 동일하게 이제 복구가 됐다라고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주에 있었던 사람이 텔로미어가 더 긴 상태, 지구에서 사는 사람이 텔로미어가 더 짧아져서 뭐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현상학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롱텀하게 사이퍼 프로젝트가 이제 롱스테이를 했을 때 어떻게 인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의 이제 컴플리먼트로 바이오마커, 본 조인트, 뭐 브레인 비헤이버, 카디오바스큘라, 엑사이 센서리 모터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2008년에 최초 우주인이 갔었고요. 이때 미션들을 보니까 의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되게 미세중력, 안구압과 심장,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중력 우주인 신체 얼굴 형상 변화 뭐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제가 딱 나사 갔을 때 그 전후로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미 우주 협력에 의해서 우주 환경 방사선 연구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런 것 있었고, 이후에 있던 어떤 전략에서 이제 원자력 의학원 우주 방사선 관련된 나사랑 뭐 교류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겠다라는 적이 있었죠. 그냥 그 이후로 이제 펀딩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의 보류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주 항공의학 쪽에 포커스된 의과학연구소의 인하대가 뭐 결국 대한항공과 연결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여기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 그래비티나 그런 폐쇄 환경과 관련된 연구하는 실험 환경들은 여기 꽤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결국 뭐 예산도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적고, 22년도에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움직이면서 우주의학 관련된 연구 플랫폼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정부 주도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고요. 동시에 뭐 민간들에서도 엔지캠이라는 데서 ARS 치료제를 우주 방사선 치료제로 쓰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뭐 찾아보면서 최근에 이제 22년도부터 보령에서 투자를 한 휴먼 인 스페이스 프로젝트 챌린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2년에 케어 인 스페이스라고 했다가 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붙여서 23년 휴먼 인 스페이스, 그리고 올해도 또 챌린지를 이제 할 예정으로, 여기는 스타트업과 리서치에 대해서 펀딩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주에서 이제 살기 위한 어떤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비어 있는 필요한데 어떤 개발해야 되는 기술들인데, 좀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랑 다르게 어떤 측면에 필요한데 거기 기술이 있는 기업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챌린지는 이제 글로벌한 형태, 우리나라 회사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이오뱅크 힐링, 이제 장내 미생물 분석하는 회사랑 파프리카 이제 도지메트리 렌즈와 이제 패치 도지메트리를 하는 게 2개가 들어와 있었고요. 이제 보령 이제 파프리카 쪽에서 선정된 배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6주 준비하고 뭐 라스베가스 가서 발표하고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보령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우주 프로젝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말로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10년간 막 돈을 그래 쏟아부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주의학에 대한 연구는 그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일단 돈을 투자하겠다고 일단 민간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기서 비어 있는 어떤 특정 파트의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뭐 프리벤션, 다이어노시, 트리트먼트 비어 있는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챌린지에 도전하기를 해서 여기에 다 예산을 지원하고, 이제 2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주 탐험을 나갈 때 기술과 우주 환경을 이용하는 이제 기술 2가지고, 올해 나온 것도 이제 우주에서 나타날 문제 그리고 지구상에 나타날 문제로 나눠서 하는데, 올해 챌린지는 보니까 뭐 선정이 되면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이제 그 실험하는 모듈을 탑재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링텍이라는 회사도 예전부터 기술이 있었던 CEO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우주 신약 개발, 뭐 되게 우주의학 연구 및 제약 파운드리 뭐 플랫폼이라는데 실험 시설들을 어디 탄광에다가 이 드랍타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중력 실험을 하는 거. 그리고 우주에서 실험할 수 있는 모듈들을 넣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파트로서, 외국은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약효 테스트를 하고 뭐 하는 거 이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거라고 이제 발표된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 23년부터 27년 사이 5개년짜리 계획이고요. 이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우주의학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분명히 이제 민간 기업과 새로운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꽤나 구체적으로 뭐 미세중력 방사선 고립 환경, 이제 그 국제협력 연구, 뭐 우주인 양성 유인 소송 체계, 그리고 우주에서 나는 우주 실험 연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주 환경 이용하는 이제 의학에 대한 뭐 연구까지도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곧 이제 우주항공청은 나올 텐데요.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태껏 정부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우주의학
이라는 것과 유인 우주 탐사가 처음 등장하게 돼서 실제로 뭔가 과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들 또 뭐 연구에 참여하고 민간 기업을 통한 이제 기회들도 이제 새로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5가지 해자들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이고요. 제가 되게 초창기에 썼던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원일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셨네요. 지구환경은 다른 좀 우주에서의 어떤 우리 인체에 대한 역량 또 관련된 연구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초과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이 좀 질의응답 등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손태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손태원 박사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신경과학연구실의 활동을 거쳐서 지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바이오헬스 연구부 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발표 주제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의 미래 예 있군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손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발표한 2월과 4월에 이제 발표된 연구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오가노이드입니다. 새롭게 이제 3차원의 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조직세포를 이렇게 3차원으로 배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비트로 시스템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병리과에서 주로 조직 염색하듯이 오가노이드를 파라핀 블락에 넣어서 이렇게 조직 염색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키우면서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단백질의 발현 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파란색이 이제 세포의 핵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렇게 그 축구공의 가죽처럼 이렇게 그 속이 비어 있고 가죽 모양으로 이렇게 세포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형태로 세포가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정상 세포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하여서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은 주로 방사선 유도 정량적 및 정성적 돌연변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입사한 이후에 저설량률 방사선, 국내 유일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저설량률 방사선 정밀 조사 시스템 확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한 방사선 생체 영향 연구, 그리고 새롭게 그 지방줄기 세포를 3차원 오가노티픽하게 배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그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디터미스틱 이펙트하고 스토캐스틱 이펙트, 그러니까 즉 결정적 영향과 그 확률적 영향이 있고요. 결정적 영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레스홀드가 존재합니다. 스레스홀드 이상에서 설량 비례적으로 위험도가 발생한다라는 가설이 되겠고, 확률적 가설은 고설량 부분에서는 당연히 설량 의존적으로 비례적으로 위험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설량 영역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 위해도가 존재한다라는 가설이 확률적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가설에서는 피부에 홍조 반응이나 염증이 발생하는 에리스마가 있겠고 헤어로스 등이 이 가설에 해당이 되겠고, 확률적 영향의 예로는 딜레이드 디스오더라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서나 유전적 질환이 이 가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설량 영역에서의 인체 영향도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레스홀드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위험도가 다 존재한다는 가설과 이 반대로 일정 그 저설량 구간에서는 반대로 이론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호메틱 모델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호메틱 이론을 이용해서 로도즈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은 골관절염 진액 억제와 같은 그런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치료 쪽에도 저설량 방사선 치료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사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왔었을 때 여기서 이제 빔이 이제 가마레이가 이렇게 빔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의 동물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런 선반대를 이용해서 케이지를 놓고 케이지에 3마리 내지 5마리의 마우스를 넣고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설량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0.1그레이, 뭐 0.05그레이 정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그 선반대에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거리가 전부 그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그 조사되는 양이, 안 그래도 그 저설량인데 조사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를 새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거리로부터 빔이 나오는 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조사대가 전후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조사대를 개발하였고, 이 모델이 실제 이제 인비보 조사대가 되겠고, 여기 밑이 이제 인비트로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 시스템이 되겠고, 2015년도에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더 정확한 정밀한 그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였고요. 다음은 조사 모델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2D 모델일 경우에는 그 암세포주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물로부터 프라이머리 컬처라 그래서 정상 세포를 조직으로부터 분리를 하여서 필요한 그 세포를 불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였는데, 그 정상 세포의 경우에서도 그 필요한 양에 그 도달하기 위해 여러 번 그 계대 배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에서 정상 세포가 노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인위적으로 그 정상 세포를 암화하는 이모탈라이즈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데, 그런 그 세포에서의 어떤 그 방사선의 정상 세포에서의 어떤 영향 연구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마우스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조직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최근에 그 동물 복지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비용적으로 비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형태의 그 인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라는 그 조직과 굉장히 유사한 생리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비트로 시스템의 그 세포 배양법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하여서 향후에 그 생체 영향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이거는 방사선 생물학뿐만 아니라 그 캔서 바이올로지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한 장기로부터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한 번에 심어서 전체적인 인체를 모사하는 이런 오간온 칩이라는 그런 모델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이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하여서 방사선 생체 영향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어떠한 그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인설션이나 딜리션, 듀플리케이션, 인벌전, 트랜스로케이션과 같은 아주 그 짧은 영역의 염기 서열의 변화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다면은 그 NGS라 그래서 차세대 염기 서열법이 개발된 이후에 우리 인체 유전체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완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통해서 돌연변이의 형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 그 간단한 서열의 어떤
어떤 그 돌연변이 이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돌연변이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컴플렉스 지노믹 리어레인지먼트라고 그래서 복잡한 유전체 재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는 케모스트립시스 그리고 케모 아나신테시스 그리고 케모플렉시라는 이름의 돌연변이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케모스트립시스와 케모 아나신테시스는 하나의 유전체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 파열이 일어나서 다시 재조합되는 그런 형태의 그 돌연변이의 형태이고, 플렉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전체에서 여러 개의 파열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재조합되는 그런 돌연변이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연구에서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한 정상세포에서 방사선 유도 돌연변이의 어떤 시그니처를 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새롭게 밝혀져 있는 복잡한 유전체의 재조합이 방사선에 의해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올해 2월에 셀 지노믹스라는 논문에 게재가 되었고요. 제목이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utational Impact of Ionizing on Normal Cel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그 샘플은 마우스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8개 장기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줄기세포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오가노이드에서 다시 싱글셀을 가지고 분석이 필요한 양의 오가노이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홀지놈 시퀀싱을 하였고요. 인체 샘플 경우에는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에게 조사된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조사된 부분 중에서 정상 부분의 조직을 떼내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역시 그 오가노이드로부터 싱글셀 유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싱글셀 유래 오가노이드를 한 것은 벌키한 그 조직의 시퀀시를 하였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싱글셀 유래 오가노이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싱글셀 유래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게 분석의 결과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노멀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세포의 돌연변이 양상이고, 이쪽이 1그레이부터 50그레이까지 다양한 장기의 마우스와 휴먼의 샘플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방사선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그 배양 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밑부분이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사선과 관련된 돌연변이는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았고요. 빈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사선을 조사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였고, 특히 2포인트 더블 스탠드 브레이키지가 대부분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3포인트 더블 스탠드 브레이키지도 일부 발생을 하였지만, CRG 같은 복잡한 유전체 리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즈 레이스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8그레이에 대해서 8그레이를 조사하고 그 마우스의 판크레아스를 분석한 결과 작은 서열의 변화인 인델과 큰 서열의 변화인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봤었을 때 먼저 앞부분은 이제 8그레이를 한 번을 조사하거나 2그레이를 4번 조사해서 선량률을 좀 높인 부분이 되겠고, 이쪽 부분은 8그레이를 100일 동안 로도즈 레이스로 했었을 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델의 경우에 두 경우에 그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고,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을 봐서 아마도 적어도 8그레이에서는 도즈 레이스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그 1그레이에 대해서 기가 베이스당 2.33개의 뮤테이션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었고, 그때 대부분 인델이 대부분 그 돌연변이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과 복잡한 유전체 리어레인지
트리트먼트는 빈도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통해서 본 내용을 보고를 하였고 방사선 몸속에서 DNA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까 하는 그 제목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그레이당 세포마다 14개 안팎의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투포인트 더블 스탠드 브레이키지와 같은 짧은 서열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부분 이제 그 기존의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그 장기들 주로 뭐 장이나 폐나 이런 장기들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를 위해서 그 장이나 폐와 같은 그런 장기로부터 조직을 떼어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쉽고 비침습적인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어떤 장기가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지방 조직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조직에는 지방줄기세포가 존재를 하고요. 지방줄기세포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 자체로서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배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로스 팩터나 배양액의 그로스 팩터나 아니면은 그 엑소점 같은 그 부가적인 그 세포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직간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줄기 세포 역시 2D 컬처에서는 확장을 하는데 제한적인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2D 배양을 3D로 해서 좀 더 배양이 있어서 필요한 양만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다른 그룹에서 하였는데요. 그 2D와 3D 배양에서의 어떤 셀 바이어빌리티나 분화 능력 그리고 노화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였는데 2D 시스템보다 3D 배양을 했었을 때 셀 바이어빌리티도 향상되고 분화능도 올라가고 노화는 반대로 감소하는 그런 그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3D 형태의 좀 더 건강한 AS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D 형태의 배양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여서 저희도 지방 줄기세포를 3D 형태, 오가노티픽한 3D 형태로 키우고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에서는 그 단순히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에 그 ASC를 심어서 그 배양 3일, 7일, 14일, 21일 동안 놔두면서 이제 그 분화도 확인하고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대신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멈춰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21일차에는 세포들이 많이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더 이상 자라진 않고 단순히 2D와 3D 상에서의 어떠한 그 세포 생리적인 특징만 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가노이드처럼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고 장기간뿐만 아니라 그 다회 멀티플 패세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드로겔에 그 윈트3나 알스폰딘 같은 특별한 이제 그로스 팩터를 넣어서 그 이렇게 그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셀부터 7일, 11일 되면서 그 이 사이즈가 커짐을 알 수가 있었고 이 P라는 게 이제 패세지인데 한 번씩 얼렸다 녹였다 하는 식의 어떤 계대 배양을 얘기하는데 패세지가 뭐 13회, 20회, 뭐 50회까지 가도 잘 그 계대 배양이 잘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롱텀 컬처와 멀티플 패세징이 가능한 ASC 배양법을 개발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D와 비교해서 어떤 메센카이멀 스템셀 마커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D 같은 경우에는 스카1, CD44, 90.2, 105가 잘 발현이 됨을 알 수가 있었지만 3D의 경우에는 스카1는 잘 발현을 하였지만 CD44는 일부 그리고 90.2나 105는 전혀 발현이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패세징과 그 롱텀 컬처가 가능하긴 한데 스템리스의 어떤 기능은 조금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세포가 이 배양법에 의해서 자라는 이 세포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토탈 RNA 시퀀싱을 하였습니다. 토탈 RNA 시퀀싱을 했더니 이 3D 배양했었을 때 에피세리얼 셀 마커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피세리얼 셀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에피세리얼 셀 마커인 이카델린과 에피캠의 발현을 확인했을 때 2D에 비해서 3D에서 이 그 에피세리얼 셀 마커인 두 마커가 현재 발현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웨스턴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D에서의 메센카이머 셀 마커들이 3D 배양 과정에서 대부분 다 소실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대신에 에피세리얼 마커는 2D보다도 3D에서 새롭게 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어떤 2D에서 3D 컬처를 통해서 비록 그 스템리스는 좀 잃게 되지만 새롭게 그 롱텀 컬처벌한 노멀 에피세리얼 셀을 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인 메센카이머의 셀을 3D로 컬처를 통해서 에피세리얼 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에피세리얼 셀이 또 메센카이머 셀화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MET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셀을 이용해서 MET화 되는 그런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 조사, 저설량률 방사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말씀드렸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서 방사선 생체 영향 연구를 한 것, 그리고 새로운 모델인 지방 줄기 세포를 이용한 3D 배양 모델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같이 공동 연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와 부산대 치대 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근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설량법위에서 뭐 LNT 모델, 아까 호메티 모델 등 관련해서 어떤 연구 또 시스템 조사 이런 부분, 돌연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현황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질의 코멘트 등은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홍봉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봉한 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 가속기 연구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난치암을 치료하는 중성자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봉환입니다. 다음에 김진성 교수님이 하실 발표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주로 중성자를 발생하는 이제 기술에 대한 것들을 그 의학원에서 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핵을 이루는 하나의 입자고 프로톤하고 같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밀어내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원자로에서 쓰는 반응,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가속기를 이용해서 많이들 중성자를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분야나 산업체에서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는 뭐 들고 다니는 뭐 컴팩트 액셀레이터를 이용한 소스, 그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감마를 뭐 발생시키고 이걸 통해서 뉴트론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액션들은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궁금하시면 찾아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중성자가 이제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핵융합에서 그 중성자를 관련해서 그 재료들이 액티베이션돼서 이제 방사되는 연구들을 하려고 지금 많이들 지금 중성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겹치는 내용이 될 텐데, 뭐 어떤 방사선을 이용한 조사에 있어서 이제 사람 몸을, 그 세포로 구성된 사람 몸을 이제 물이라고 가정을 해서 어떤 방사선이 몸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특성으로 방사선이 체내 깊이에 따라서 흡수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 발표에 자세하게 나올 거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성자를 이제 사용하는 치료 중에서 요즘에 BNCT라는 치료 방법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원래 원자로를 사고 있던 게 이제 그 소형 가속기를 통해서 중성자를 발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중입자나 뭐 양성자 치료, 리낙들은 이제 리낙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들은 이제 디바이스가 작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BNCT도 뭐 작은 규모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뭐 최첨단 치료법이라고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세포에 전달해서 세포가 이제 데미지를 입고 이제 죽게 되는 거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LED라는 리니어 LET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D가 아니고 T입니다. 그래서 뭐 높은 도즈를 한꺼번에 주는 것과 뭐 조금 주는 것, 뭐 엑스레이,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클 세라피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발표하는 내용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의학원은 처음에 86년도에 50매부 사이클트론을 그 도입을 해서 이제 패스트 뉴턴으로 환자 치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도입해서 약 10년 동안 351명의 환자를 치료를 한 경험이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치료 효과보다도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뭐 2차 암 발병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피부에 뭐 데미지도 있고 해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낮은 에너지 중성자를 갖고 이제 치료하는 BNCT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그 패스트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레디에이션을 그 중성자를 환자 몸에 그 조사하는 반면에, 그 BNCT는 일단 보론 화합물을 그 암세포에 업테이크 시켜서 거기에 서머 뉴트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택적으로 그 보론이 그 흡수된 그 세포들에서만 반응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도 뭐 이 그림도 그 서머리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 몸에 조사하는 그 중성자는 그 서멀 뉴트론이 아니라 에피서멀 뉴트론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서멀 뉴트론이 환자 몸을 통과하며 조사되면서 세포 내에서 이제 서멀 뉴트론으로 에너지가 줄면서 마지막에 보론과 이제 반응을 해서 암을 사멸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년 전에 그 국제 BNCT 학회를 갔더니 그 독일 그 핵의학이래 그 방종학 회장님 사워와인 교수님께서 뭐 한참 BNCT를 왜 방종에서는 싫어합니까? 라고 대놓고 여쭤봤더니 방종에서 이해하기에는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왜 복잡하냐면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성자대 그 감마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그거를 맞는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웠던 거는 이제 뭐 그 원자로에서는 뚜껑만 열면 중성자가 확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제 요 자체가 큰 시설 자체를 그 의료시설을 묶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그 진행이 되지 못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은 소형 가속기들을 이용해서 BNCT를 이제 인허가도 받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서베이 스터디를 의학원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하나로에서 이제 시설을 갖추고 했었으나 그 인허가의 벽에 막혀서 이제 결국은 도중에 실제 임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요거는 그 아이 택독에서 나온 작년까지 정리된 이제 가속기 기반으로 BNCT 하는 기관들을 정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클트론, 그다음에 선형 가속기,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스태틱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원에서 하는 거는 요 밑에 있는데 요건 지금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요건 다 금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사이클트론, 뭐 선형 가속기, 그다음에 정전형 가속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그 일렉트로스태틱 정전형 가속기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에너지에 중성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좀 더 다른 가속기들을 이용한 시설보다 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BNCT를 위한 중성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속기가 필요하고 가속기에서 나온 양성자로 패스트 뉴트론을 그 만들어내는 중성자 타겟 기술이 필요하고 이 패스트 뉴트론을 사람 몸에 조사하기 위한 이제 에피스모 뉴트론으로 이제 감속시키는 요 이제 BSA라고 하는데 빔 쉐이프 어셈블리 하고는 BSA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뒤에 뭐 보론을 위한 뭐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 모두 다입니다. 아예 없진 않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닥스에서 많이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00%는 한 98, 99%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본격적인 임상을 하기에는 한 1%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네 가지의 모든 게 이제 완벽해야지 뭐 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100%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가속기를 해서 아주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뭐 안 좋은 뭐 역사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이클트론을 개발하고 이제 굉장히 업된 상황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게 됐고 그게 잘 안 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는 기회로 BNCT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열심히 2019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는 20년도가 되겠고 그래서 뭐 국내 최초로 성과들을 두 가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사이클트론을 하자고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트론을 이용한 중성자 발생 기술들은 에너지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정전형 가속기로 가자. 그래서 CNA랑 공동 연구도 했었지만 뭐 IMF 때문에 이게 기술을 트랜스퍼하고 받고 뭐 저희가 주로 받았지만 이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에 그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에 자체적으로 뭐 거의 의학원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조그만 정전형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자신감이 생겨서 기술 전수한 걸 바탕으로 저희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요 기술을 전수받은 기술 플러스 저희가 좀 더 팔로우업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뎀 가속기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만약에 1의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2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의 이온이 나오면 이 중간에서 플러스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가스랑 이온이 파티클이 부닥쳐서 전자가 날아가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가운데에다가 플러스 1볼트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1 일렉트론 볼트로 가속이 되고 여기서 전압가 바뀌면서 다시 1만큼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2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입자가 가속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맵으로 파티클을 가속하고 싶으면 2메가볼트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한데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기는 뭐 국내에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생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었고 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개념 설계였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중성자 발생을 위한 이제 타겟 그다음에 뭐 콜리메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다 개념 설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타겟과 그다음에 환자한테 조사되는 시설에 대한 그 개념 설계를 하였고 이게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시작품 500킬로 일렉트릭 볼트로 이제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전압가 바뀌기 때문에 250kV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면 500keV로 이제 입자를 그 프로톤을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50매부에 뭐 좀 물질 특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릴륨 타겟과 이제 그 물질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콜리메이터를 만들어서 좀 그 기초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에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대전류 양성자 탄뎀 가속기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는 낮지만 6mA라는 것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러시아 분인데 저희한테 이제 러시아 분인데 거의 모든 기술을 다 굉장히 이렇게 제너러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양성자 대전류 양성자 탄뎀 가속기를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거의 1년에 한 번 오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과로 1.2메가볼트 DC 파워 서플라이 개발을 올해 초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기사를 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테스트하다가 여기 이제 번개가 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맥시멈 8mA로 가속관을 실험하는 도중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의학원에 설치하고 있는 게 임상에 적용시키고자 할 이제 그 시스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현재 그 1.2메가볼트 파워 서플라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제 시작품 챔버가 되겠고요. 지금 올해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이 안에 가속관이 있고 이 바깥통은 뭐냐면 그 SF6라는 그 하이볼티지를 절연할 수 있는 가스를 집어넣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번에 좀 줄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의학원에 설치되고 있는 2.4 매부 탄덴 가속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봉환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을 좀 많이 앞당겨 주셨네요. 한 분 정도 이렇게 뭐 질의 또는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매부 정도면 스레스홀드 에너지 그 PM 반응으로 볼트 발생시키잖아요. 네. 그때 에너지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합니다. 에너지가 지금 저희 리튬 타겟 쓰거든요. 리튬 타겟이 1.2인가? 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베릴륨이 아니라 리튬이기 때문에 2.4 매부 가지고도 충분히 중성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이렇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BNCT 그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시설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서멀 뉴트론의 에너지 측정이나 빔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혹시 뒷단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 한 분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에닥스에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해서 뭐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어디지 그 표준 연구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좀 나오는 뉴트론 에너지가 다음 에닥스하고는 좀 더 달라서 좀 접근 방법이 비슷하겠지만 좀 더 좀 다르게 아마도 러시아나 뭐 중국,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좀 더 비슷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구체적인 또 질의응답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봉환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연세대학교 김진성 교수님께서 해주겠습니다. 김진성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 종양학교실 부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주식회사 온코소프트 대표이사로도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암 극복을 위한 중입자 치료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이제 심포지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앞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발표를 빨리 마치니까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민이 조금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병원은 이제 홍보는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 도시바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가속기와 치료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환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TPS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방사선 항암제나 이런 거에 어떤 도시메트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나중에 기회 될 때 같이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사실 X선으로 치료하는데 한국에서는 양성자 치료기가 현재 2개가 있죠. 국립암센터, 삼성병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본 중입자 치료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브레그 피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건가요? 예. 그래서 엑스레이는 얘가 웨이브이기 때문에 매스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그냥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면서 N수가 줄어들죠.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게 이제 엑스레이의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이고 파티클은
얘가 매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아니라 개수가 있는 어떤 파티클들이 지나가면서 스캐터링 되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브래그 피크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만큼 가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이제 카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종양이 이 서페이스에 있으면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는데, 좀 딥하게 있을 때 아까 PSMA 뭐 저희가 프로스테이트 얘기했는데, 프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몸 가운데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 빔을 쐈을 때 20cm 정도 생각을 하면은 20cm를 주기 위해, 여기 100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X선은 앞에 굉장히 많은 양을 줘야 되죠. 물론 이거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병원에 근무할 때 만들었던 그런 슬라이드인데, 요즘에는 이런 치료를 거의 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방향으로 VMS나 레피닥이나 뭐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방향에서 빔을 쏜다고 가정을 하면은 X선은 에너지를 100이라는 걸 이렇게 쭉 전달을 해서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양성자나 카본은 우리가 원하는 뎁스를 조절을 해서, 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만 설량을 딱 100이라는 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 쓸데없이 하이 도즈를 안 주게 되고, 뒤에 이제 하늘색 쓸데없는 로우 도즈를 안 주게 되니까 방사선의 목적에 딱 맞는, 그러니까 정상 조직에는 피해를 안 주고 종양에만 높은 설량을 주는 굉장히 좋은 방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자 방사선 치료는 양성자부터 해서 사실 역사는 1950년대부터 미국의 이제 배바락이라는 가속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런 입자를 가속해서 뭐 프로톤부터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실리콘, 카본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환자를 이미 치료했습니다. 했을 때 프로톤과 카본이 그래도 좀 괜찮더라라는 임상 결과가 나와서 그것들이 이제 지속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중입자, 중성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성자 치료, 국립암센터랑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양성자 치료는 수소를 가속하는 겁니다. 수소. 그래서 수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프로톤을 가속하는 거고, 저희 세브란스에 있는 중입자 치료기는 마른 중입자인데 사실 그렇게 무거운 입자는 아니고 6번 탄소를 가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탄 가스를 넣고 거기에 이제 탄소가 있는데 걔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걔를 가속시켜서 이제 치료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탄소 이온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장에 이제 들어가는 서울대에서 하는 거기 중입자 치료기에는 저희보다 늦게 하니까 저희보다 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탄소도 하지만 헬륨을 할 수 있는 이온 소스를 해서 거기는 헬륨도 향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어쨌든 엑스레이는 매스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렉트론과 비교하면은 프로톤은 2000배 정도 되고, 얘는 또 프로톤보다 카본은 12배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무게적인 특징 때문에 얘가 바이올로지컬하게도 얘가 뭐 X선과 일렉트론이 1 정도라고 했을 때 얘가 2~3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레디오, 그러니까 방사선에 좀 저항성이 있는 암도 잘 치료가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건 제가 이게 중입자 치료기 이제 셋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홍보 자료 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냈던 게 이제 요 논문 같은 거고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명사수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방사선 동위원소도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다 그랬는데, 하이델베르그에도 이런 중입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랑 중입자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병원의 마크를
이 페인팅 한 겁니다. 그래서 중입자로 페인팅하고 양성자로 페인팅해서 얘는 사실 물 안에서 10cm에서 페인팅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입자가 얘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서 스캐터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양을 조금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의 이제 그 병원의 마크인데 얘를 서페이스에서 페인팅하면은 양성자는 가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블러링이 생기는데 얘가 20cm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프로톤은 스캐터링이 많이 돼서 저렇게 블러링이 심해지는데 중입자 탄소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저희 병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사니까 수술 말고 방사선 치료나 다른 게 좀 필요하겠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암센터에 양성자가 있고 이제 여기 일원동에 양성자가 있는데 세 번째 양성자가 될 바에는 첫 번째 중입자가 되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입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치료 이거는 사실 그 동위원소 치료는 뺀 건데 저희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새로운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의해서 저희가 중입자를 선택하게 됐고 저희 연세안병원은 저희 병원만으로 지금 한 7,00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는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 하나면 그만큼 환자 유입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13개 정도 엑스레이 치료기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입자를 도입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양성자부터 시작했거든요. 양성자를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삼성이 거의 오픈할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 양성자로 검토했으나 저희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는 더 퍼스트, 더 베스트 뭐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2016년에 이사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됐습니다. 총 뭐 비용은 한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3천억 정도 저희 이제 재단에서 썼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할 공간이 저희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 40m 파가지고 원래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 기간이 좀 길었고 저희 이제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치료 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위에 이제 짓고 싶었는데 여기 교수실을 지어야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지하실 쓰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가에 있는 교수실을 드리고 저희는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계 설치한 거는 2022년 이제 2021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뭐 설치하고 뭐 빔 튜닝하고 그래서 치료를 실제로 가장 처음 한 거는 작년 4월 28일 날 첫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료실이 3개가 있는데 다 오픈하지는 못했고 바라기는 올해 오픈을 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 저희가 두 번째 방에 겐트리라고 돼 있는 곳인데 그게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뭐 MOU나 이런 걸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발생 장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오는 430 매부의 이제 카본 가속기였기 때문에 좀 타이트했는데 어쨌든 무사히 이걸 받았고 4월 28일 날 이분이 첫 환자분이셨는데 여러 인터뷰도 많이 응해 주셨고 전립선 환자셨는데 성공적으로 치료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빌딩이고요. 저희 실제 가속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바에서 만든 가속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지금 거의 24시간 오퍼레이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정빔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치료 시작한 방인데 현재는 전립선만 치료를 하고 있고 빔이 이제 탄소 빔이 이쪽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진 않고 여기는 엑스레이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이번 달 말 치료 준비 중인 겐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환자분이 여기 누워 있게 되면은 얘가 360도 편하게 돌아가면서 환자분은 가만히 있고 빔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이 겐틀이 뒤에 가면은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한 무게가 2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한 1mm 미만으로 굉장히 정확도 있게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중입자 가속기의 치료기의 겐트리를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그 겐트리는 한 6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상당히 줄여가지고 양성자 치료기의 겐트리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치된 제품을 인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 이걸 임상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검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달에 겐트리 첫 번째 겐트리 오픈하고 올해 말에 두 번째 겐트리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이제 빔 타임이 저희가 이제 치료를 첫 번째 방에서 한 4시 정도까지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겐트리 방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를 할 때 저희랑 도시바랑 같이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고 있고요. 현재는 하루에 한 16명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이제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겐트리랑 모든 이런 장비를 저희가 인도받기 전에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같이 도시바랑 수행을 했었고, 실제 예로 이제 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제 1시그마로 따졌을 때 한 기억이 뭐 하여튼 밀리미터로 따졌을 때 한 2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빔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걔를 스캐닝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하게 쓸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외국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벤더들이랑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센터랑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1시간씩 저희 의학물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유압이나 이런 온도나 뭐 이런 거 다 재고 뭐 할 거 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노하우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아침에 치료하기 전에 이제 가속기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빔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톨러런스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종양이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쏘는 건데, 이렇게 쏠 때 3가지 뎁스에서 정말 저런 설량이 정말 정확하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페이션트 QA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페이션트 QA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어떤 로그 기반으로 이런 것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자의 이제 치료할 때 저희가 모니터 챔버로 실제 이제 어떻게 빔이 딜리버 되는지 이제 동영상 찍고 사진 찍었던 건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어쨌든 입자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현재 7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하이델베르그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5번째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개발하지는 않아서 오늘 이런 주제랑 연관이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제품을 사서 이제 인도받고 저희의 경험이 쌓이면서 향후에 이런 걸 개발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향후에 우리 국가 발전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마쳤나 보네. 예, 질의 네.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입 비용이 한 3천억 정도로 예, 하셨는데 네. 그 겐트리 빼고 뭐 트리트먼트 시스템 빼고 뭐 그다음 이미지 장치 다 빼고 가속기 본체만 도입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왜냐면 그 우주 방사선 테스트나 이런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혹시 또 그리고 또 퍼블릭에 또 오픈 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도시바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따로 견적을 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왜냐하면 이게 저게 저 하드웨어 비용만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18년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2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거라서 이제 하드웨어 비용만은 제가 감이 없지만 그래도 한 200억 정도 가속기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100억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도시바한테 물어보면은 얘기해 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도시바는 또 그 저희가 아까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인젝터는 도시밖에 아닙니다. 저거는 스미토모 거고 바깥에 이제 하드웨어가 또 도시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건 또 스미토모에서 사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이제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퍼블릭에 오픈하는 거는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세 개의 방을 오픈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영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외부에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치료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물론 또 저희도 아카데믹한 기관이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아마 외부 오픈은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 내후년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선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